이것은 제가 이제 팀 헌트한테서 그 받아온 사인인데요.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도 전무후무하게 단 한 명만이 이런 사인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제가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G1S, G2M 이게 생명의 비밀이거든요. 모든 세포, 모든 진핵 세포는 이렇게 분열을 합니다. 세포 주기에 따라서. 이것을 더 셀 사이클 이렇게 하고 밑에 팀 헌트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제가 사실 노벨상을 받은 거는 그렇게 부럽지는 않은데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있고 그 중에는 노벨상을 받지 않은 사람 중에도 아주 훌륭한 과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 사인은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렇게 사인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생명의 비밀에서 가장 그 근본이 되는 걸 밝혔다라는 거를 사인으로 서명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부러웠던 일이었습니다. 자, 세포란 무엇인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열대 치어 지브라피쉬라고 불리는 열대 치어의 그 배 발생, 즉 하나의 세포 수정란이 어떻게 해서 전체 기관과 그 열대 치어로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수정란이 하나의 세포입니다. 정말 신비한 것이죠. 이것이 점점 세포 분열을 해서 그리고 세포가 이동도 하고 그래서 저렇게 큰 물고기가 되기까지의 과정인데요. 이것은 성체가 되기 전에 그 치어의 아주 어린 아기까지, 그러니까 24시간을 찍은 것인데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신비입니다. 즉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생명을 만들어내는지 그것에 대한 그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세포라고 얘기하는데 세포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과학에서는 세포가 생명의 단위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주 역사가 오래된 이론에 근거하는데요. 아주 그냥 좀 유식하게 라틴어로 얘기하자면 옴니셀룰라의 셀룰라, 즉 모든 세포는 세포에서 유래한다 라는 것이 바로 세포 이론입니다. 이 말의 그 기원은 사실은 17세기에 1665년에 로버트 후크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로버트 후크는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현미경이라는 것을 처음에 생물학에서 배울 때 그 골판세포, 그 다음에 양파의 그 세포를 봤다고 해가지고 그때 후크가 그 세포를 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셀이라는 말을 그가 탄생시켰는데 마이크로그래피아라는 그 보고서에서 그는 이제 그 왕립학회에서 이것을 발견하고는 발표를 하면서 골방처럼 묶여 있다라고 해가지고 셀이라는 말을 했고요. 어쩌면 이것이 세포의 생명의 기본 단위일 것이라고 봤었습니다. 그렇지만 관찰에 불과했는데 그의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나 여러 가지 관찰들이 폄하되고 있긴 한데 이것은 엄청나게 새로운 획기적인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당시에 이게 폄하된 이유 중에 그 후일담으로는 사실 관계가 그렇게 많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 뉴턴과의 그 경쟁 관계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뉴턴이 그 물질의 법칙, 우주의 법칙을 연구했다면 로버트 후크는 사실은 관찰을 기반으로 해서 현미경이라는 것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생물학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했던 것이 세포라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요. 그의 세포에 대한 가설은 1838년에 와서 슐라이덴과 슈반에 의해서 정립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포 이론입니다. 즉 모든 세포는 세포에서 유래한다. 즉 세포가 증식과 생식의 단위다라는 것이 세포 이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딱 생각나는 것, 요새 이제 바이러스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를 생물로 볼 수 있느냐, 생명체로 볼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세포 이론에 근거하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숙주 세포에 들어가서야만 증식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유전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디에 항상 의존한 게 되는 것이죠. 기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는 세포설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그 대장균, 박테리아 이런 것들은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단세포라 하더라도 세포 이론에 따르면 분명히 생명체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물학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1838년에 나왔었던 그 슐라이덴 앤 슈반의 그 가설은 벌초가 더 많이 공헌을 해서 오늘날에는 드디어 세포설은 모든 사람들이 이견 없이 받아들이는 세포는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다라는 설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시간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릴 것은 그럼 세포가 어떻게 분열을 하느냐. 분열을 하는 그 메커니즘이 무엇이냐인데 이것은 바로 세포 분열의 프로그램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그 아주 위대한 그 발견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포 주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 세포, 즉 그 세포가 딱 하나만 있는 것도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공동의 조상에서 박테리아 같은 단세포가 나왔다고 생각되고 있고 조금 더 발전해서 아케아 같은 조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포가 구성을 해서 기관까지 만들 수 있는 뭐 사람과 같은 진핵생물 이렇게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생명의 개통도가 되겠는데요. 종교적인 신념이건 뭐건 간에 믿거나 말거나 간에 모든 논리력을 총합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 가설은 지금까지 무너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일 세포의 모양을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찍은 것을 보시면 이것은 뭐 아주 보편적인 그 박테리아의 모습인데요. 이 안에는 전자현미경 사진은 볼 때는 사실 얼마만큼 밀도가 있는지 이런 걸 보게 되는데 바깥에 세포벽이 있고 그 안에 세포막이 있고 그 세포막 안에 DNA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구분 없이 DNA와 다른 것들이 같이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DNA가 있는 것이 이 단일 세포에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진핵생물로 올라가서 좀 더 많은 다세포를 구성할 수도 있고 더 복잡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세포와 같은 것에서는요, 단일 세포, 박테리아와 달리 핵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 핵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은 DNA를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세포질에 단백질, 그 다음에 여타 소기관들이 존재하는데 바로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는 뭐 다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소포체, 그리고 분명하게 핵이 존재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소기관이 있어서 우리의 세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사실은 주소가 다 정해져 있고 구획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다 있고 역할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박테리아하고 매우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 세포는 이런 단위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세포가 모든 것의 비밀이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핵 안에 DNA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DNA는 요새 방탄소년단의 노래에도 나와서 유전 물질이라는 건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즉, 내 안에 어떤 DNA 이런 얘기 친구들이 많이 하는 거 들었었는데요. 사실 DNA는 생명의 기본 단위의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옴니셀룰라의 셀룰라, 즉 모든 세포는 세포에서 유래한다의 가장 기본은 DNA가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DNA를 받았고 그것이 나의 자손으로 내려가고 이것이 바로 유전 물질인 건데요. 옛날부터 어떻게 유전이 되는가라는 것은 이 머리가 있고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을 풀어내게 된 것은 사실은 멘델의 유전 법칙이 한몫을 했습니다만 더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 생명과학이 과학의 위치까지 올라간 데는 바로 이 논문이 혁혁한 공로를 했는데요. DNA의 발견입니다. DNA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전 물질이라는 걸 밝혀낸 것이 1953년에 그 논문이 되겠는데요. 유명한 프란시스 크릭과 그 왓슨이 오른쪽에 보입니다.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저 실물을 본 사람인데 제가 공부한 곳이 바로 저 프란시스 크릭과 왓슨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대학의 연구소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MRC LMB라는 곳입니다. 분자생물학 연구소인데 구석에 그 계단 올라가다 보면은 그 한쪽 구석에 저 DNA 모형이 있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지나쳤는데 직접 프란시스 크릭이 만들었던 모형이었더군요. 그래서 이제 지나갈 때마다 그 가슴 벅찬 선배의 자랑스러움을 느끼곤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34명의 이제 노벨상이 나온 곳이었는데요. 왜 그런 위대한 전통이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기 전에 바로 왼쪽에 저런 것은 경매에 나가면 엄청나게 비싸게 되죠. 네이처 학술지에 53년에 그 DNA의 분자 구조에 대한 논문이 발표가 되었는데 900자가 안 되는 아주 짧은 논문입니다. 한 페이지 반 정도. 그리고 데이터는 저 밑에 그 아름다운 유능한 여성 과학자 로잘린 프랭클린의 데이터인데
저 데이터를 가져다 썼다고 해서 연구윤리에서도 항상 거론되는 것인데 당시에는 연구윤리상 문제가 없었던 것이었는데요. 남의 데이터를 가져왔다는 걸 언급을 안 하고 저자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 기준으로는 맞지 않지만 이 논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뒤바꿔 버린 혁명적 논문이라고 제가 칭하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즉, 저 안에 900자가 안 되는 895자의 그 논문에서 유전이 어떻게 되는지, DNA가 어떻게 해서 복제가 되는지에 대한 엄청난 통찰력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에서 얼마에 팔렸는지는 모르지만 프란시스 크릭이 사인하고 워슨이 사인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인한 노벨상을 받은 다음에 저 논문에 저 왼쪽에 저것은 그 역사적으로 아마도 쓰러지지 않을 최고의 가치를 지닌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슬픈 스토리지만 로잘린 프랭클린도 논문을 냈습니다. 이 같은 네이처호에. 그래서 그가 주목했던 것은 DNA의 구조 중에서 어떻게 이중나선이 생기는지 그것이 아니라 당에 펜토스란 당에 집착을 했었습니다. 여튼 그래서 그도 논문을 냈었는데 그렇게 많이 부각되지 않다가 그가 키워낸 제자들이 아론 클럭이니 이런 사람들이 노벨상을 또 나중에 다 받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쓰러지지 않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같은 여성과학자지만 동정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해서 재발견이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도 역시 우리의 엄청난 그 선구자였다라는 것이 재발견되고 있는 사실에 조금 더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유전자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 프란시스 크릭과 워슨이 풀어냈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의하면 워슨이 그 데이터를 보고 왔고요. 프랭클린의 데이터를 보고 오고 프란시스 크릭이 하룻밤 만에 풀어냈다는 겁니다. 구조를. 믿거나 말거나 그 기록되어 있는 사실인데요. 그 하룻밤이라는 거는 느닷없는 하룻밤은 아닐 겁니다. 사실은 엄청난 고민을 했었고요. 도대체 어떻게 생겨야지만 유전자일까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이 구조를 보면 이중의 그 실가닥이 꼬여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중 나선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각 베이스와 베이스의 사이의 간격 그리고 어떻게 꼬여 있을까를 풀어낸 것이 그들의 논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 위대한 것은 뭐냐면 유전자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매일 고민한 그 위대한 석학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모형을 보자마자 왜 복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바로 상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발견이었고 모름지기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분자생물학의 탄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복제의 위대함인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전이 된다는 거는 똑같은 그 유전자가 복사가 되고 복제가 돼서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간세포 하나에서 똑같은 간세포가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핵심은 DNA가 똑같은 게 전수가 되는 것인데 DNA 복제는 복잡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DNA 복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조만 알면은 다 풀린다고 생각했는데 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최근에는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 염색체 말단의 복제에서 다른 그 구조와 다른 현상이 있고 다른 그 분자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알아낼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아주 위대한 비밀이 숨어 있는 곳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하게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DNA는 두 가닥으로 되어 있고 반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즉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쪽이 위고 5', 3'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럼 이것의 상보적인 스트랜드 가닥은 밑이 5'이고 위가 3' 이렇게 해서 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복제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실제로는 먼저 가는 가닥이 있고 그 다음에 늦게 가는 지연 가닥이 있어서 똑같은 단백질 복합체가 이렇게 뚫어가면서 그 복제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깊은 얘기로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저것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똑같은 방법으로 DNA를 복제를 해내고 복잡성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은 생명체가 유지되는 방법의 기본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크릭과 워슨의 논문이 굉장히 위대하다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제가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병을 만드는 이유가 될 텐데요. DNA는 해간에 보호되어 있지만 항상 활동을 해야 됩니다. 복제를 하거나, 그러니까 성장하는 DNA, 세포라면 아니면은 그 DNA가 이제 화학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포 환경에서 그 손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자외선은 아주 심각한 DN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외선에 의해서 그 한 가닥이 잘려나갈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체르노빌 원폭이나 아니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보셨듯이 사실은 원자가 만들어내는 방사선 이런 것에 노출되면 DNA는 두 가닥이 다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몸 안에서 항상 대사하다가 만들어내는 활성산소, 그 다음에 심지어는 복제하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에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DNA에는 이제 결함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포 기구에는 DNA 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항상 고쳐주는 DNA 복구 기작이 같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시한 것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의 그 DNA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그 소스들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치료되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생명과학에서의 분야입니다. 이들의 모든 메커니즘이 어떤 질병이 왜 탄생하는지하고 직결되어 있으면 물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포가 분열하면 분열할수록, 즉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에 많이 걸리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포를 구성하고 있으면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우리 몸의 기관을 만들까라는 것에서 좀 이제 보시기 힘드시겠지만, 그 왼쪽에 피부 세포, 피부 조직, 그리고 오른쪽에 장 조직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피부 이러면 한 가지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밑에는 진피세포가 있고 위에 상피세포가 있고요. 자세히 보면은 털이 나와 있으니까 그 머리카락 같은 헤어, 그게 이제 있죠. 그래서 그 조직을 만들고 있는 세포는 다양한데요. 그게 손상을 항상 받죠. 뭐 피부세포는 특히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장세포는 또 어떻습니까? 맨날 뭘 먹으면 거기에 화합물이 있고, 그리고 저기 장에 그 손상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상을 받으면 바로바로 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부와 머리카락, 그리고 장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활발히 분열을 하고 있는,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조직 중에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밑에는 그 수정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즉 성체 줄기세포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고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한 세포에서 모든 기관을 만든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원천 세포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수정란이야말로 모든 줄기세포 중에서 으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사실은 배아줄기세포라는 게 있지만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고요. 우리 몸 안에는 각 기관에서 손상당했었을 때 다시 재빨리 복구해내도록 원천 세포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성체 줄기세포라고 일컫습니다. 피부에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줄기세포에서 다시 그러니까 분열을 한다면은 분화라는 걸 거쳐서 조금 더 명백한 자기의 그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세포에서 세포 분열을 거쳐서 기관을 특정하게 되기까지 발생과 분화를 같이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생명의 신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소장세포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제 그림인데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제 줄기세포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요. 줄기세포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영생의 비밀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즉, 뭐 진시황도 관심을 가졌다는, 오래 건강하게 심지어 죽지 않고 싶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계속 존재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줄기세포는 조직이 공격을 당하거나 손상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그 분열을 해서 그 손상당한 것을 제거가 되면은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는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줄기세포는 분열을 한 다음에 그 분열한 세포가 TA 세포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천 세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 치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생명과학의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줄기세포는 그렇게 많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줄기세포는 아주 소수로 정해져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줄기세포가 너무 많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어쩌면 암의 종양과 같이 비슷하게 분열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의 어떻게 보면 중용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2001년에 노벨상은요, 암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밝혔다고 해가지고 3명의 과학자한테 주어졌는데, 이들은 사실은 사람 세포를 연구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암세포의 비밀을 밝혔다고 해서 생리의학상이 주어졌습니다. 르란 하트웰, 리 하트웰, 팀 헌트, 그리고 폴 널스 경인데, 이 중에서 팀 헌트는 저의 선생님 중에 한 분이셨고요. 그 하트웰과 폴 널스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방문했었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이들은 각각 효모세포 그리고 성게알 같은 걸 연구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DNA가 모든 그 생명체에서 같은 방식의 그 분열을 하고 복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포가 성장하는 비밀을 밝혀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암세포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밝혔다는 거로 생리의학상을 주어졌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생로병사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밝혀낸 사람들이라고 칭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는 그림은요, 개구리 알이 그 수정이 딱 되면 어떻게 분열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의 세포가 2개, 4개, 8개, 16개 이렇게 분열을 하는데요. 이 개구리 알의 분열을 하는 걸 보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바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정이라는 건 뭐냐면 난자의 정자에 DNA가 들어가자마자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개구리 알이라든가 뭐 초파리 알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정이 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마치 그 싱크로나이제이션, 즉 어떤 이제 올림픽에서의 싱크로 그 경기를 보는 것처럼 똑같이 분열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분열하는데 필요한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사람 세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학생이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거는 DNA와 염색체를 나타낸 건데, 옆에 있는 것은 분열을 하지 않고 있죠. 근데 가운데 보시면은 굉장히 밀도 있게 나란히 있다가 2개의 DNA로 갈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세포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냐하면은 각각의 세포 내에 여러 가지 미세소간의 환경이 다르거나 염색체와 미세소간의 부착 환경이 달랐었을 때 이것은 각 세포가 자기의 타이머를 가지고 있어서 분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 세포와 개구리 알이랄지 초파리와 굉장히 다른 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메커니즘을 가진다는 것을 밝혀냈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세 분의 세포주기 연구가 노벨상이 된 것이죠.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는데 조금 이제 재미있는 얘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세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밝힌 팀 헌트의 제가 연구 노트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팀 헌트 경의 1985년 연구 노트인데요. 그는 사실은 세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단백질을 인산화할 수 있는 카이네이즈라는 것, 카이네이즈 효소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카이네이즈 연구를 하고 있다가 어떤 것에 주목했었냐면은 아까 개구리 알에서 보면은 어떤 인자가 있어서 팩터가 있어가지고 얘가 요이 땅 분열해 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딱 어떻게 보면 총에서 방아쇠를 탕 당기는 것, 방아쇠가 뭔가를 좀 궁금해 한 것이죠. 그래서 방아쇠의 정체, 즉 생물 고분자를 밝히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카툰을 그려놓고 카이네이즈를 밝히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가 밝혀낸 것은 카이네이즈가 아니라 카이네이즈를 조절하는 사이클린이라는 것이었는데, 이 사이클린이 셀 사이클, 세포 주기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목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사실은 얻어낸 결과였었는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그림, 즉 컨트롤러, 즉 세포 주기의 컨트롤러가 있고, 세포는 성장을 할 때 반드시 DNA 복제를 거치며 바로 전에는 갭이 한 번 있고, DNA 복제 후에도 갭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분열기로 들어간다는 G1, SG2M
이렇게 그 세포는 성장을 하게 된다는 세포 주기를 3명이서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포 주기의 발견이 2001년 노벨상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좀 물리 화학적 그 분자 생물학적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세포 성장에 있어서 핵심은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이즈라고 해가지고 셀 사이클 디펜던트 카이네이즈. 이래서 뭐 카이네이즈 효소예요. 아까 팀 헌트가 카이네이즈에 집착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CDK인데 뭐 CDK 정체를 밝힌 건 리 하트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CDK가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 중간에 있는 그래프처럼 어떤 특정 단백질이 나타났다 없어졌다는 것을 반복하는 사이클린이 있어야지만 CDK로서 그 효소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것이 바로 CDK 사이클린의 복합체가 세포 주기를 이끈다는 그런 발견이 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과학자들은 항상 이제 어떤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은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뭐 요새처럼 인터넷에 빵 띄우면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댓글 달아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제 학술지에다 기고를 하고 학술지에서 동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은 이 논문이 여기에 실리는 게 좋겠다, 아니다라는 걸 평가하는데 그 기반에는 뭐냐면 사실은 이것이 널리 알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위해서 좀 더 면밀하게 비판적으로 봐서 스토리를 완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사실은 동료 평가입니다. 오늘날에서는 약간 변질돼가지고 그게 경쟁도 있고 그러니까 경쟁자의 논문을 뭐 너무 심하게 비판을 해가지고 논문 출간을 지연을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못 내게 한다던가 그런 일도 있지만 인간 사회 일이니까요. 원래 이제 논문 발표라는 것은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인데요. 여튼 이 경쟁이 시작되고 있었을 때 1980년대에 팀 헌트가 성게알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처음엔 카이네이즈를 보려고 했는데 그 성게알이 이렇게 분열할 때마다 보면 어떤 단백질에 출현했다가 그 다음에 좀 있으면은 분열하지 않을 땐 싹 사라졌다가 다시 출현했다가 나타났다가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탈 때 사이클하고 똑같다고 해가지고 사이클린이라는 이름을 붙인 다음에 이 피리어딕하게 즉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당시에 처음에 논문이 심사를 받았었을 때 한 번에 리젝트 즉 거부당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단백질이 나타났다 사라지냐? 단백질은 한번 DNA에서 RNA, 그 다음에 단백질로 나오면은 그냥 있는 건데 왜 사라져? 사라지는 메커니즘은 뭐야? 말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거절을 당했는데 저 데이터가 너무너무 확실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했었을 때 받아들여져서 이제 셀이라는 최고의 잡지에 나갔는데 저것이 사이클린의 첫 등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2004년에 단백질 분해 메커니즘을 발견한 사람들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그들이 이 노벨 화학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 데이터 때문입니다. 팀 헌트가 발견했던 사이클린이 뭐냐면 단백질 분해 과정을 거쳐서 저렇게 된다는 거고 분해가 그냥 쓰레기통이 아니라 조절 기작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됐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사실은 서로 같이 옆에 붙어서 일하지 않고 있어도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발견이 점점 이어지면서 묻혀져 있었던 것들도 재발견하게 되는 그런 예가 됐었습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사이클린이 하는 일은 뭐냐면 CDK를 활성화시키는데 G1, S, G2M 각각의 다른 기에 실제로 사이클린들은 다른 것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하죠. 마치 릴레이와 같습니다. 저기서 이제 세포 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S 페이스, 즉 신테시스기에 DNA가 복제한다는 것, M 페이스, 마이토시스기에 염색체가 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염색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복제된 DNA가 고분자로 단단하게 얽혀져 있는 것이 염색체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즉 휴지기로서 G1과 G2 페이스가 있어가지고 준비하는 기간이죠. 결국 세포 분열의 클라이막스는 염색체 분열이 되겠지만 이것을 모두 다 정교하게 잘 이어가고 에러가 없게 하느라고 저렇게 세포 주기는 4개의 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팀 헌트한테서 받아온 사인인데요.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도 전무후무하게 단 한 명만이 이런 사인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제가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G1S, G2M 이게 생명의 비밀이거든요. 모든 세포, 모든 진핵 세포는 이렇게 분열을 합니다. 세포 주기에 따라서. 이것을 더 셀 사이클 이렇게 하고 밑에 팀 헌트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제가 사실 노벨상을 받은 거는 그렇게 부럽지는 않은데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있고 그 중에는 노벨상을 받지 않은 사람 중에도 아주 훌륭한 과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 사인은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렇게 사인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생명의 비밀에서 가장 그 근본이 되는 걸 밝혔다라는 거를 사인으로, 서명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부러웠던 일이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사람 세포는 균등하게 분열하는데 개구리알하고 또 다르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여기서 보여지는 거는 네모로 친 거는 그 BRCA2, BRCA2라는 암억제 유전자가 그 망가진 세포를 찍은 것이고 왼쪽이 아까 보여드렸던 비디오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상일 때는 아주 균등 분열을 하는데 염색체가 저렇게 밑에 꼬리를 달린 것처럼 비균등 분열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 BRCA2 암 억제 인자가 실제로는 세포 주기, 특히 엠페이스, 마이토시스를 조절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BRCA2가 망가진 세포, 즉 어떤 암세포, 암이 되기 전에도 그런 사람 세포겠죠. 그런 데서는 저렇게 비균등 분열을 하면서 유전체가 잘못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암의 원인이라는 것을 아주 하나의 비디오로 보여주는 실제 세포의 분열 사진이 되겠습니다. 실시간 이미징으로 찍었었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 DNA 말씀드렸는데 DNA가 담겨 있는 것이 염색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염색체가 균등하게 분열을 하려면 마이크로튜블이라고 해가지고 미세 소관이 만들어내는 방추사가 붙는데 방추사가 붙는 것이 뭐가 잘못됐었을 때 잘못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NA를 교정하는 체크포인트도 있지만 염색체 분열을 체크하는 체크포인트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아까 BRCA2 세포가 망가진 세포 같은 경우에는 비균등 분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은 사실 분자 생물학의 발전에 있어서 세포 생물학도 마찬가지고 점점 우리가 세포가 어떻게 성장하고 분열하느냐를 공부한 것이 암의 비밀을 밝혀내는데 90% 이상 일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염색체의 균등 분열이 잘못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은 결과적으로 저런 염색체들을 만들어내는데요.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3개, 4개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있습니다. 저것은 이제 염색체 페인팅 방법을 이용해서 스카이라는 방법인데 그것에 어떤 암세포의 염색체들을 쫙 펼쳐놓고 페인팅한 결과인데요. 저런 걸 보면은 실제로 옛날부터 염색체가 이상하면 암이구나라는 걸 알았던 것은 이제 현대 아주 정밀 염색 기법과 이미징 기법을 통해서 이제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둘 다 암세포입니다. 2개 다 다른 거고요. 모든 암세포는 저렇게 보면은 사실은 다 다릅니다. 그걸 보건대는 암세포가 하나의 현상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다른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유전체 비밀이, 그러니까 유전체가 보존되지 못한 것이 암을 만든다라는 아주 단순한 사실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주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세포인데요. 세포의 여행은 사실은 어떻게 세포가 대사하고 어떻게 해서 세포가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세포란 무엇이고 세포의 성장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것을 주도하는 세포 주기의 조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암세포는 건강할수록 더 활발해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젊을수록 더 암이 빨리 진행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일부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아암 같은 것이 굉장히 좀 힘든 암입니다. 왜냐하면 소아는 사실은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을 해서 키도 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양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때거든요. 그때 이제 암세포가 탄생하면은 더 빨리 분열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돌연 변이를 만들고 그다음에 더 많이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암이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의 암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해야 하고 무섭게 진행하기 때문에 더 나빠진다는 것은 임상적으로는 좀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질문하신 대로 세포의 성장과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다음 시간에 암이 어떻게 해서 진행하는지를 말씀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후 시간에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여기서 첫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